선태는 창작의 셈이 통장 잔액과 함께 바닥을 보였다. 대신 초조와 불안은 커졌다. 빈속에 맨날 커피는 왜 마셔? 허리 디스크가 있어 아프다는 놈이 속병까지 들고 싶냐? 담배도 좀 끊고. 그리고 머리는 왜 맨날 빡빡 밀고 그래? 누가 보면 동자승인 줄 알겠다. 아이고 속 터져라. 어떤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시집 오겠어? 여정의 눈물을 본 선태는 모든 감각이 들고 일어났다. 사랑을 잃었던 아픔이 기억되었고 사랑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울고 있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포옹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입술에 길고 긴 입맞춤을 했고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격렬했던 장면을 복귀하며 글로 승화시켜 남아있던 그녀의 잔상을 소멸시켰다. 그리고 다짐의 글을 적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청춘을 거는 일.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핑계일지 모르나 그것은 꿈을 위한 변명이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입니다. 잘 지내셨죠? 하수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소설은 지난번 한번 읽어드렸던 이남산 작가의 불 꺼진 창 있었죠? 네, 그 작가가 쓰신 선태의 변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남산 작가는 2018년 단편소설 수피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2020년 신의 작가로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소설 주인공인 선태는 현실에서 안주하며 사는 삶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인 M4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가의 꿈만은 놓지 못하죠. 바닥난 통장 잔액과 창작의 셈이 고갈되는 현실에 불안과 초조가 고조되는데요. 소설의 소재를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여정 끝에 그의 변명을 들어봅니다. 어떤 변명을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태의 변명, 이남산. 빛이 감은 눈을 자극했다. 선태는 이불을 끌어다 뒤집어 썼다. 아침이 싫은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의 시작이 싫은지 불분명했다. 뱃속이 계속 부대껴 별 수 없이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은 누렇게 변한 드림캐쳐를 흔들었다. 말보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변기에 앉았다. 휴지 위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눈을 감았다. 깊이 들이마신 만큼 길게 내뱉었다. 원룸 1층 출입구에 붙여놓은 화장실 흡연 금지 공고문이 떠올랐다. 니코틴이 불편한 뱃속을 더욱 자극했다. 전날 먹은 음식과 막걸리가 뒤섞여 시큼한 배설물을 변기 가득 쏟아내고 말았다. 좁은 화장실에서 악취로 몽롱함을 깨웠다. 화장실의 악취를 보상받기 위해 선태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익숙하게 커피를 추출했다. 커피향을 맡을 적마다 머신을 구매하길 잘했다며 만족해했다. 이 순간만큼은 사치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오전 커피는 정신적 윤활유 역할을 했다. 혼자인 게 좋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편했다. 그는 커피의 진한 향을 맡으며 입안을 검게 적셨다. 음미의 만족스러운 표현으로 두 눈을 가늘게 떴다. 커피 맛이 만족스럽기도 했지만 눈이 부셨다. 드림캐쳐 깃털 중간에 매달린 유리구슬이 봄볕을 받아 화려한 빛을 만들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드림캐쳐에서 빛을 내는 게 새삼스러웠다.
여정이 이사 선물로 주었던 것인데 여전히 선태와 아침 시간을 함께했다. 휴대전화 진동이 선태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매번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다. 한참 동안 울리더니 멈추었다. 텀블러에 다시 커피를 채우고 노트북과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수학 참고서를 챙겼다. 구겨진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고 가방을 둘러맸다. 색이 바랜 모자로 밑머리를 가렸다. 작은 신장에 허리까지 불편해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봄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선태의 옷차림은 날씨 때문에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오전 시간 지하철은 한산했다. 러시아워를 비껴가는 여유로움을 즐겼다.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와 10여 분 걸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벚꽃이 만개하여 계절을 착각할 정도였다. 하얀 꽃길을 지나면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교통이 불편해도 강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기에 매일 다녔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열람실에 자리를 정한 후 지하 식당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과 점심을 대신했다. 도서관 밖 펜시를 넘어 잡초가 있는 강가에 앉아 담배를 물었다. 강 건너 한강 둔치에 유난히 큰 나무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 여린이 비물결처럼 흔들리며 반짝거렸다.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자 어깨의 힘도 같이 빠져나갔다. 휴대전화를 꺼내 여정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 들어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씁쓸한 표정으로 사진을 한참 동안 보았다. 여정과 함께 보냈던 10여 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아니, 쉽다고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그 후 여정이 1년 만에 결혼을 한 것을 보면 떠나는 사람은 갈 곳이 있기에 이별의 충격이 덜했던 것 같다. 선태가 여정의 결혼식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의외로 담담했다. 자신의 냉정함에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그녀의 사진을 볼 적마다 자기 연민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때늦은 슬픔이 오기도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 쓰기에 몰두했을 때 그녀는 응원했었다. 취미가 아닌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어이없어 했다. 퇴직 후 몇 해 동안 그는 글 쓰는 것에 열중했다. 소설 창작, 스테디와 외 카페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수없이 태고를 거듭해 만족도가 높은 소설은 신춘문예에 공모하지만 실망만 가져다 줬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고 나니 탈진되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했다. 그런 선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녀 또한 힘들었을 게 분명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여정은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길 원했다. 선태는 그녀가 원하는 테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급기야 선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한갓 헛된 꿈이며 삶의 허세로 치부했다. 천성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 소설 쓰는 것이 아니냐며 현실 도피자라는 독한 말을 내뱉었다. 당선되어도 현실적으로 무엇을 가져다주며 어떤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빈 껍데기 타이틀인 소설가를 핑계삼아 백수를 포장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며 모질게 말했다. 그리고 선태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인지 너의 꿈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 더는 기다려달라고 붙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몰랐던 여정의 모습에 흠씬 놀라기만 했다. 결국 그는 자발적 M4 대열에 합류했지만 꿈만은 놓고 싶지 않았다. 선태는 창작의 셈이 통장 잔액과 함께 바닥을 보였다. 대신 초조와 불안은 커졌다. 도서관 서가를 돌면서 책을 골라 읽고 그동안 썼던 원고를 다듬었다.
응모에서 한번 떨어진 글은 다시 응모하지 않았지만 열정을 쏟은 글이기에 접을 수 없었다. 고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글에 대한 애정을 퇴고하면서 달랬다. 오후에는 읽던 책을 덮고 아침에 챙겨왔던 수학 참고서를 뒤적거렸다. 직장 생활을 해서 모아두었던 얼마간의 돈은 원룸을 구하는 데 일부 썼고 3년을 제대로 벌지 않고 생활을 하니 힘들었다. 대학 시절 적성에 맞지 않은 공대를 다녔고 직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기에 숫자를 대하는 일은 싫었다. 수학과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나마 글 쓰는 시간을 최대한 방해받지 않은 일로서는 괜찮았다. 고등학교 여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 저녁 8시 그는 도서관을 나섰다. 과외 수업 시간보다 늦게 간 적은 없었다. 혹여 이른 시간에 도착하면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시간에 맞춰 들어갔다. 선배 소개로 하게 된 과외는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과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지만 학생 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여느 날과 같이 선태는 낮은 소리로 문제풀이를 설명했다. 수업하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다. 수업하는 것을 엿듣는 기분이었다. 과외 선생으로서 열정은 부족했다. 사실 학생이 실력으로 와서 성적이 더는 올라가기 힘들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학생도 점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졌다. 처음 수업하러 갔을 때도 선태의 모습을 보자 여학생의 반응이 달가워하지 않았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꽃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니 당연한 일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학생의 어머니가 차 한잔 마시자고 한다.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다. 차는 됐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죠.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수업해 주세요. 뾰족하고 차갑게 생긴 학생의 어머니는 빨갛게 칠한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남았지만 그것을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우지 못한 수업료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인사하지 않았다. 학생의 어머니도 하지 않았다. 6개월을 가르쳤던 학생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통과 소시지를 샀다. 선태는 늦은 시간에 저녁을 차려 먹는 것이 귀찮고 입맛도 없었다. 끼니 대신으로 또 막걸리를 마셨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불안한 한숨이 뚫고 나왔다.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지, 운 좋게 취업이 된다 해도 꿈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켰다. 막걸리 한 통이 부어질 때쯤 졸음으로 모든 고민을 해결했다. 항상 같은 루틴으로 선태는 아침을 시작했다. 비몽사몽 담배를 물고 변기에 앉았다. 무릎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니코틴을 깊이 빨아들이니 순간 어지러웠다. 또 설사 끼미가 있었다. 어머니가 노래처럼 읊어대던 말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그에게 양담배 피우고 쓴커피 마시며 겉멋인지 속멋인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놈이 막걸리를 왜 마시냐는 빈잔을 주었다. 그리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것도 겉멋의 일종이라며 비수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그는 날숨을 뱉으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날려버렸다. 혼자만의 아침을 위해 커피를 추출할 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벨이 연속해서 울렸다. 성격 급한 어머니일 것이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섭섭함이 묻어있는 벨소리였다. 어머니 손에는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들려있다. 분홍색 종량제 봉투 안에 사과 5개와 반찬통 1~2개가 보였다. 어머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바닥에 뒹구는 막걸리통과 돌돌 말려있는 이불, 아무렇게 벗어놓은 옷가지를 보고 잔소리가 시작됐다. 방꼬락서니 하고는 밥을 먹지 막노동하는 사람처럼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걸리는 왜 마셔? 그리고 전화는 툭 하면 왜 안 받아? 배를 누르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몸과 입을 움직였다. 선태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커피를 들어 보이며 눈빛으로 권했다. 빈속에 맨날 커피는 왜 마셔? 허리 디스크가 있어 아프다는 놈이 속병까지 들고 싶냐? 담배도 좀 끊고. 그리고 머리는 왜 맨날 빡빡 밀고 그래? 누가 보면 동자승인 줄 알겠다. 아이고 속 터져라.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무슨 소설 나부랭이를 쓰겠다고. 어떤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시집 오겠어? 어머니는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다시 읊었다. 선태는 동자승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스님이 아니고 동자승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이 아직도 어려 보였다. 실상 작은 신장에 얼굴은 둥근형이고 볼살이 두툼했다. 요즘 밤마다 막걸리를 마셔서 부은 것인지 살이 찐 것인지 더 통통해져 승복만 입는다면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머니를 외면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드림캐쳐를 쳐다보며 커피를 마셨다. 연신 허리를 구부리며 쓰레기를 주워 담던 어머니가 어느새 선태 앞에 앉았다. 선태야, 혹시 여정이랑 가끔 연락하냐? 어떻게 다시 잘해볼 수 없니? 너도 결혼해야지. 새로 만나기는 어렵고 여정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잘해봐.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정이 결혼했어요. 이런 멍청한 놈, 모자란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머니는 여정을 놓친 것이 안타까운지 혀를 계속 찼다.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시시때때로 물어왔다.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나니 어머니의 레퍼토리욕이 줄지어 나왔다. 묵묵기욕을 들었다. 앞으로 어머니는 여정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요란한 아침은 어머니를 내쫓듯 보내고 나서야 끝났다. 커피를 새로 뽑아 텀블러에 담고 남은 커피를 마셨다. 어머니가 깎아놓은 사과를 하나 집었다. 아삭아삭 맛보다 소리가 맛있다. 전날 입은 겉옷을 걸치며 거울을 봤다. 민머리는 어느새 삐죽이 올라왔다. 그는 모자를 돌려 푹 눌렀었다. 여정을 잇기 위해 선태는 제일 먼저 머리를 밀었다. 머리 미는 곳으로 마음 정리를 했다. 한 번 밀고 나니 머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여정의 말처럼 한가 삶의 허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흐트러지는 마음을 끌어모아야 했다. 그가 했던 10년의 사랑도 떠나보내야 했고 경제적 안정을 주는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어머니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면서까지 선택한 것이기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했다. 전날 썼던 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선태는 앞부분을 읽은 후 이어서 몇 줄을 썼다. 곧이어 다시 지우고 쓰길 반복했다. 반나절이 훌쩍 지났으나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였다. 노트북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가 점점 더 옥죄어와 계속 앉아있기 버거웠다. 강가로 나온 선태는 답답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면 양질의 글을 쓸 줄 알았다. 자기 글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품었다. 연초에 발표한 신춘문예는 모두 떨어졌다. 벌써 몇 해 동안 연이어 겪은 일이지만 해가 갈수록 열패감은 증폭됐다.
글을 쓰는 분량보다 중압감과 조급함이 훨씬 컸다. 시간은 많으나 여행을 하지 못했다. 조급함도 있지만 고정 수입이 없게 되자 돈이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부터 궁핍이 들었다. 그는 강바람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래도 답답했다. 헛꿈이 되지는 않을까 조바심에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 없었다. 헛숨만 자꾸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선태는 꿈을 많이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뜨문뜨문 잘린 필름처럼 조각난 기억이지만 뭔지 모를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느낌이었다. 공부 중에도 머리를 식힐 때는 소설책을 집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 흥미롭고 긴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된 그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에 역비례했다. 취준생 기간이 짧았던 그는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며 소중함도 없었다. 선태는 직장을 다니면서 웹소설을 썼다. 반응은 괜찮았다. 주변 친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좋아요, 하트수와 조회수는 그를 들뜨게 했다. 재미삼아 올린 글의 반응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들뜬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부터 그가 올린 웹소설의 조회수가 더는 늘지 않자 시시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순수문학을 하고 싶었고 예전 명성 같지는 않으나 주요 일간지의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런 마음이 생기자 회사 업무의 효율은 점점 떨어졌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퇴직을 강행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팀장은 월급 루팡이었다. 조직 생활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었고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확연했다. 위로는 이유불문하고 허리를 굽혀 내내를 입에 달고 살았고 아래 직원에게는 군림했다. 성과는 팀장의 몫이었다. 실력이 부족했던 팀장은 자격지심을 부하 직원에게 표출했다. 선태는 미래의 자신이 상사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거대 조직의 빌부터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 쓰며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선태는 팀장에 대한 불만을 회식 자리에서 터뜨렸다. 퇴사를 염두에 두어 겁날 게 없었다. 회식이 한창 무르익어 팀장이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선태는 일부러 술을 마시지 않았다. 팀장에게 반기를 들 때 맨정신으로 대들고 싶었다. 쌓였던 것을 해소하는 상황을 낱낱이 기억하고 쾌재를 확실하게 느끼고 싶어서였다. 선태는 팀장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팀장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잡느라 힘은 들었을 거예요. 뭐야?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봐라. 술이 확 깨네. 팀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금방 변했다. 마시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선태는 말없이 웃었다. 비웃는 것을 알아차린 팀장은 언성이 높아졌다. 너 요즘 뻔질거려 싫은 소리 했더니 이게 기어오르네? 팀장님,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하면 오래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또박또박 대드는 선태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팀장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게 더 화가 났는지 지켜만 보고 있던 직원들에게 소리 질렀다. 야, 너희들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선태는 무언의 응원을 받는 것 같아 용기가 났다. 여기는 회사 밖입니다. 무식한 티 밖에서까지 내야겠어요? 선태는 팀장의 다음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일어나 나왔다. 그의 발걸음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선태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다.
팀장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회사였기에 팀장의 행동은 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선태가 사직서를 내며 정중하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팀장은 그의 웃는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윤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는 말에 선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매번 윤호가 술값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윤호는 유쾌한 목소리로 유명한 소설가가 될 사람 잘 모셔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선태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대학문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윤호는 선태와 단짝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발표하는 습작에 대해 날선 비평이 오갔고 의도와 달리 감정이 상해서 논쟁을 벌였다. 발표 작품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응원했다. 복학하고 난 뒤 취업 준비로 동아리 활동을 등한시하게 되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전과 다름없었다. 졸업 후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더욱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태구는 선태의 소설에 대해 윤호의 비평과 작품 의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대학 시절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팀장에 대해 함께 흉을 보기도 했다. 꿈을 대신 꾸어주는 대가를 치르듯 윤호는 선태에게 당근과 채찍질을 했다. 윤호가 결혼하기 전 그의 아내와 여정까지 커플 데이트를 자주 했었다. 그의 결혼식과 아이 돌잔치에도 여정과 함께 했었다. 여정과 헤어지게 될 때 윤호가 더 안타까워했고 상심이 컸었다. 왁자지껄한 곱창집에 들어서니 윤호가 먼저 와 있었다. 그가 손을 번쩍 들어 반갑게 맞이했다. 선태야, 모자 돌려쓰고 빽빽 메고 다니니 꼭 대학생 같다. 고맙다. 대학생 같다고 해줘서. 모치는 동자승 같다고 하더라. 윤호는 동자승이란 말이 우스웠는지 크게 웃었다. 그래, 글은 잘 써지고? 그렇지 뭐. 맨날 제자리야. 답답하다. 그런데 넌 왜 머리를 그러고 다니냐? 좀 길러봐. 사회에 불만 있는 놈 같아. 윤호의 왕왕거리는 굵은 목소리 안에 따뜻함이 배어있다. 시끄러운 곳에서 소주 몇 잔을 걸치니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직장에서 승진한 이야기, 딸이 재롱 떠는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선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쑥한 옷차림을 살폈다. 아내의 감각이 엿보였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안정돼 보였다. 소주 3병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호가 자리를 옮겨 더 마시자고 했으나 선태는 그만하자고 거절했다. 그도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선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치기 어린 눈으로 긴 인사말을 했다. 예전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리 안 될 때는 여행을 가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설 쓰겠다고 회사 박차고 나간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훌쩍 떠나봐. 그러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윤호가 주먹진 손을 들더니 이내 흔들며 뒤돌아서 갔다. 선태는 제자리에 서서 윤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았다. 번잡한 먹자골목의 음식 냄새 사이로 봄의 향기가 났다. 그를 생각하니 가슴팍으로 봄 기운이 들어왔다. 밤공기 속에 스며든 봄 향기를 맡으며 선태는 한참 걸었다. 술을 먹어서인지 평소보다 목이 말랐다. 스타벅스가 보여 들어갔다. 차가운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앉았다. 일회용 컵 안의 얼음은 진한 커피를 희석했다. 희석되는 커피에 꿈이 투영됐다.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메시지 알림 소리가 연달아 났다.
입금 100만 원, 박윤호. 어디든 건강하게 잘 다녀와. 선태는 코끝이 시큰에 고개를 젖혔다. 창밖에 하얀 꽃가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용산역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열차는 목포행이었다. 서울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생각에 목포행 새마을호를 탔다. 가까운 해외로 나가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힘들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친구가 주는 돈으로 해외 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목포는 처음 가는 곳이라 여행 기분이 났다. 창밖의 세상은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지난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오랜만에 떠나는 기차 여행은 기분 전환이 됐다. 일정하게 울리는 열차 진동 소리에 선태는 까무룩 잠들고 깨어보니 목포에 도착했다. 역을 빠져나오자 서울 근교 소도시에 온 것 같았다.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생각하니 허탈했으나 발길 닿는 대로 갈 생각이었다. 점심을 걸러 배가 고파 이른 저녁을 먹으러 번화가로 갔다. 목포 탕탕이. 식당 이름이 지역과 메뉴를 노골적으로 사용한 곳에 들어갔다. 주문한 낙지 탕탕이는 토막을 냈지만 살아보겠다고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젓가락으로 듬뿍 집어 입에 넣었다. 질겅질겅 치아에 힘을 주면서 씹으니 스트레스 해소까지 됐다. 낙지의 싱싱함을 식감으로 증명했다. 참기름은 더없이 고소했다. 혼자 앉아서 꿈틀거리는 낙지를 씹으며 맛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글을 쓰겠다는 사람이 잔혹하게 씹어대는 원시적 본능을 드러낸 이중성에 새삼 씁쓸했다. 입안에 소주를 털어넣었다. 안주덕의 씁쓸한 생각도 잠시일 뿐 술잔이 거듭됐다. 취기가 오르자 숨어있던 열패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소주 한 잔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2병을 비웠다. 저녁을 먹고 다른 곳으로 가려 했으나 혼술로 마신 소주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취한 선태는 숙박할 곳을 찾기 위해 바닷가로 갔다. 횟집들이 줄지어 있는 뒤쪽에 모텔이 있고 외관이 멋진 게스트하우스의 간판도 눈에 띄었다. 오션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새로 오픈한 게스트하우스로 정했다. 도로명의 숫자인지 독특한 이름의 게스트하우스였다. 그의 나이와 같은 37번가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 정돈된 침대에 2개의 베개와 하얀 시트가 눈에 들어왔다. 모텔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이름만 바꾼 것 같았다. 숙박업소의 침구류는 어느 곳이나 비슷했다. 하얀 이불 속에 누워있던 여정이 그려졌다. 더블 침대가 유난히 커 보였다. 선태는 샤워를 마치고 바스락 소리가 나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웠다. 이불에서 세탁소 세제향이 올라왔다. 그 향은 여정과 여행을 갔던 기억을 소환했다. 혼자 잠들려니 외로웠다. 이내 술기운 속으로 스며들었다. 창밖은 어스레한 빛을 띄었다. 잠이 덜 깬 것 같아 눈을 비볐다. 여전히 뿌옇다. 새벽과 저녁이 혼동됐다. 담배를 찾았으나 빈 갑이었다. 허전한 손으로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 배변이 원활하지 않았다. 낯선 곳이 어색했다. 편의점에 들러 말보로 레드 한 갑을 사들고 후미진 골목 끝에서 담배를 피웠다. 새벽이 아니고 밤인 것을 그때야 알았다. 편의점에서 일부러 커피를 사지 않았다. 편하게 앉아 질 좋은 커피를 마시러 바닷가 보이는 카페로 찾아갔다. 5층에 있는 카페는 3면이 통창이었다. 밤바다는 하늘과 같은 색이었으나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은 오히려 바다의 고요함을 극대화했다. 선태는 갈증으로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니코틴과 카페인을 섭취하니 머리가 맑아졌다.
늦은 시간 카페에 손님은 많지 않았다. 들어올 때부터 눈길이 가던 여자의 뒷모습을 다시 보았다. 바깥창에 시선을 두고 미동도 하지 않은 여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긴 머리와 각진 어깨가 낯설지 않았다. 뭔지 모를 기류에 휩쓸리듯 선태는 불안함과 혹시나 하는 설렘이 서로 아우성쳤다. 고요했던 검은 바다가 소리 없이 요동쳤다. 불안과 설렘을 이기지 못하고 선태는 그녀에게 다가가 나직이 불렀다. 어찌된 일인지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몇 번 거듭해서 불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여정이었다. 가슴속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더블 침대를 옆에 두고 여정과 선태는 마주 앉았다. 캔맥주와 육포. 그녀가 좋아하는 허니버터칩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생뚱맞아 보였다. 부스럭거리며 과자 봉지를 뜯자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냄새는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는 여정을 선태는 보기만 했다. 마른 침을 삼키고 맥주를 들이켰다. 여정의 헬쑥해진 얼굴은 이목구비가 더욱 뚜렷해졌고 턱선은 날렵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그녀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맥주를 넘긴 후 한숨을 쉬었다. 말을 꺼내기 어려웠는지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눈이 먼저 말했다. 입술처럼 빨갛게 충혈된 눈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여정의 눈물을 본 선태는 모든 감각이 들고 일어났다. 사랑을 잃었던 아픔이 기억되었고 사랑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녀가 말을 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았다. 선태는 답답했지만 울고 있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마지막 이별 여행 때 품에 안겼던 그때의 여정과 같았다. 포옹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입술에 길고 긴 입맞춤을 했고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뜨거운 입균과 신음이 귓전에 맴돌았다. 선태는 끙끙거리며 힘을 주었다. 신음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들렸다. 잠시 멈추더니 또다시 규칙적인 음이 들렸다. 신음이 아니라 기계음 소리인 것을 알았다. 휴대전화가 테이블에서 요동을 쳤다. 사지에 힘이 들어가 뻣뻣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베개와 이불이 침대 밖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허망했다. 온몸이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셨다. 너무도 생생한 꿈은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았다. 휴대전화는 다시 요동을 쳤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현관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으니 전화를 한 게 분명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주었으나 회피하고 싶어 받지 않았다. 담배 한 개비를 빼들고 휴대전화를 챙겨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 어제 초저녁부터 먹었던 소주 2병이 뱃속을 훑었다. 어젯밤 엉뚱한 격정에 사로잡혀 밤새 용을 쓰고 다시 새벽녘 신호가 온 것에 어이없었다. 아직 육신은 젊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정의 인스타그램을 보았다.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 아래 강남의 고급 호텔 이름으로 장소를 알렸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친 커다란 접시에 얄미울 정도로 예쁘게 놓여있는 스테이크와 가니쉬.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눈에 익은 손이 보였다. 그 손은 그런 삶에 만족해 보였고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는 번쩍거렸다. 다행이다. 선태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에게 여행 갔다고 문자를 보내자 바로 전화가 다시 왔다. 그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내뱉는 현실이라는 칼날에 베이고 싶지 않았다. 계속되는 진동음을 손으로 감싸고 끝내 받지 않았다. 선태는 변기에 앉아 어제 하루를 생각했다. 집을 나설 때의 각오와 기차 안에서 했던 생각. 그러나 온종일 한 것이라곤 산낙지에 소주 2병, 잠을 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한심했다. 이러고 있으면서 무슨 글을 쓰겠다고. 여정이 했던 독한 말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읊어대던 말처럼 일하기 싫으니 꿈을 볼모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짧은 번뇌의 시간을 가졌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온 선태는 어디로 갈지 망설였다. 꿈에서 갔던 카페와 비슷한 곳을 찾았다. 바닷가에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다. 삼면이 통창으로 된 곳을 골라 올라갔다.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자리 잡았다. 꿈에서 봤던 밤바다와 달리 아침바다는 고요히 하늘을 담았다. 산미 가득한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자판 위에 양손을 얹고 현실과 꿈의 괴리를 받아들였다. 지난밤 꿈속에서 들끓었던 감정의 찌꺼기를 메모장에 적었다. 어느 소설의 격정적인 대목으로 활용될지 모르나 그는 꿈에서 느꼈던 감정을 막힘없이 적어내려갔다. 자판의 속도가 빨라졌다. 뜨거웠던 육체를 한숨으로 식히며 벅찬 감정을 잔잔한 바다에 던졌다. 그는 우악스럽게 빵을 뜯어 입안에 넣으며 속도를 조절했다. 격렬했던 장면을 복귀하며 글로 승화시켜 남아있던 그녀의 잔상을 소멸시켰다. 그리고 다짐의 글을 적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청춘을 거는 일.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핑계일지 모르나 그것은 꿈을 위한 변명이다. 선태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더 머물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으나 의식의 흐름대로 할 작정이다. 그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위해 새 문서를 펼쳤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화수다음과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